예,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주제는 나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라를 지어왔는지,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로는 조금 정리하자면 나라는 구성원이 입는 의복이고 공동의 저작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몇 장면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국가와 주권의 개념, 사실은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데,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정치 질서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그대로 있고 정치 질서가 변한다. 이 표현보다는 국가가 무엇이냐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반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건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상태로 근대화가 됩니다.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또 분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민주화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전부 국가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의 주인의식 이런 것이 그에 걸맞게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 저의 의심이자 추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현존하는 국민, 저와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구성에 관여하지 못할 때 그 국가 개념은 무엇인가? 지배 엘리트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의 통치 수단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 문제, 평화와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자신의 국가와 주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어떤 연합체, 어떤 통치체를 지향하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념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반도에 세운 나라는 모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강점기죠. 그때 우리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총독부였습니까? 아니면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였습니까? 만약에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였다면 조선총독부에 충성한 사람들은 애국했다고 주장하겠죠. 예. 그러면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미 군정이 있었거든요. 그럼 미 군정이 우리나라입니까? 그 다음, 자,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죠. 의심할 것이 없죠.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예. 북한 주민들은 어디가 자기의 나라고? 예. 우리는 온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국가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대 국가가 되려고 했죠. 우리나라도 왕국에서 리퍼블릭, 공화국이 되려는 움직임이 꿈틀꿈틀 있었습니다. 이게 1898년 만민공동회로서 표면화되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계약이고 민회, 피플스 어셈블리를 구성하려고 했고요. 헌의 6조라는 걸 통해서 황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전의 군주가 아니라 상징적 군주, 영국과 같은 입헌 군주제의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것을 공화주의의 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민공동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상 최초로 관리와 백성들이 협의를 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고요. 고종 황제께서 200여인의 민 대표를 접견을 하셨어요. 접견을 해서 당신들의 생각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제 논의가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고종께서는 대한국 국제라는 일종의 헌법, 일종의 선언문 이런 것을 발표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의 그런 아이디어와 태도를 접어버리십니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니라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전제군주다. 자기가 아직도 전제군주고 이 통치권을 한 자락이라도 백성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 얘기는 입헌군주제로 갈 수가 없다. 근대 국가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인민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민의 주권을 또 민의 어떤 참정권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을사늑약과 고종의 퇴위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거민들은 민권과 국권의 딜레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권을 황제,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왕이 민간,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권을 살리려면 황제를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황제를 없앤다는 건 국권을 어떻게든 그때까지의 국권을 없앤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 같은 어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민의 복지에 호의적 관심을 가진 더 나은 정부를 가진다면 다른 나라에 종속되었다 해도 실제로 재앙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다른 나라가 일본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된다 해도 그걸로 민권,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래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천인공노할 얘기지만요.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조선사회가 피폐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후로 계속해서 입헌군주제, 의회제, 정당제 이런 오늘날의 그 근대국가의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죠. 그러는 중에 1907년에 이제 고종이 퇴위하는 또 그 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는, 그래서 국권이 쪼개져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외교권, 경제권 해서 쪼개져서 다 일본으로 하나하나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네 번째 장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하다가 여권을 분실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권 분실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 19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여행자들이, 대한제국의 신민이었던 모든 여행자들이 여권을 분실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무엇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 여권은 대한제국이 발행한 것이고 저 도장은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계신데 대한민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권은 무효죠. 이 여권의 주인은 도산 안창호라고 저기 써 있군요. 자, 그러면 그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국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대일본 제국이라는 나라로 국권이 넘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일본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나는 조선인이다 이래야 될지, 아니면 나는 오늘부터 일본인이다 이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여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있던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일본 영사관으로 가기는 죽어도 싫겠죠. 그건 죽기보다 더 싫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결론은 여권을 다시 만든다였습니다. 들을수록 황당합니다. 여권을 어떻게 만들죠? 나라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래, 그러면 나라를 먼저 만든다. 대단합니다.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모였던 이제 집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보시면 방문하실 수가 있고요. 인쇄 물자들입니다.
이분들의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9년부터 대한제국이 소멸되었다는 인식하에 삼권 분립과 개인의 자유에 바탕한 국민주의를 주장한 국민회는 여기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인국민회라는 이름부터 발칙합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의 나라의 사람은요, 국민이 아니에요. 신민이에요. 황제의 신하된 민, 이것이 정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국민이라고 칭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황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여기 보시면 1910년 6월 융희 황제를 대한제국의 군주로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삼권 분립과 개인의 자유에 바탕한 국민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짓는데 조선이나 대한제국과 같은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작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예. 두 번째, 공화국을 짓는데 그 입헌 군주제조차 거부했던 황제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 황제 아들이? 어떡하죠? 예, 군주로 부인하고 황제를 해고하신 겁니다. 대단하죠? 예, 황제의 나라의 신민들이 이제 황제가 국권을 놓아버렸다. 국권을 일본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능이라고 본 겁니다. 왕은 국권을 자기가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남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국권이라는 것은 거기 거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민의 것이기 때문에 황제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을사늑약으로 처분을 했다? 그 얘기는 놓아버린 데까지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은 그 국권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회수해서 그 회수한 국권으로 황제를 해고하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이상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을 설립해서 후일에 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국가를 만들려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영토가 있나요? 뺏겼죠. 주권, 그걸 뺏긴 게 식민지죠. 국민, 국민 거기 몇 분은 계시죠. 이런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국가를 무형국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영토와 주권은 나중에 찾아다가 다시 채워넣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먼저 저작한다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부터 시작해서 교민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국민의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부가 영사 업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들은 여권을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여권이 아니라 한자를 읽어보시면 국민회 입회증서라고 써 있습니다. 최대한 여권하고 비슷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것으로 무효가 된 대한제국의 여권을 대신하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권을 잘 그려가지고 내면 인정을 받나요? 누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이민국이 이것을 국가의 여권으로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은 이것을 여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으로 취업하고 학교를 가고 심지어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형국가에 군대를 만드신 겁니다. 국가 만들었으니까 군대 있어야죠. 군대를 운영하려니까 세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셨어요. 저는 이렇게 주도하신 분들도 대단하지만 없는 나라에 세금 내신 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쇼킹한 일은 더 있습니다. 공군이 창설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192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노백린 장군과 6분의 항공 독립운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1920년에 이
한인 비행사 양성소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했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팔아먹은 게 1909년입니다. 그런데 불과 11년 만에 없는 나라에 공군이 창설이 됐고 그 조선 비행대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노백린 장군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은 일본 사관학교 출신이신데 일본의 약점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공군력이 약하다. 이걸 알고 계셨고, 공군을 양성해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일본 천왕궁을 직접 공격한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레드우드 비행학교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윌로우스라는 시의 활주로를 빌려가지고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를 운영하셨던 겁니다. 저 꼬리 날개에 태극마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192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금년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서 김포에 공항 옆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에 이 사진이 그대로 실사판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개회식을, 이게 제막식을 하는 날, 아까 그 어르신들의 후손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또 여러 유공자들이 초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실사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임시정부의 항공부대이자 항공 독립운동의 출발점이었던 한인 비행학교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것을 발견한 것은 2013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발견하자마자 교과서가 바뀌었던 겁니다. 공군 교과서에 우리 공군의 뿌리는 윌로우스 비행학교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역사는 우리 정부의 역사보다 훨씬 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919년이면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독립공채를 발행을 하셨고요. 같은 해에 외화로 표시된, 저기 보시면 달러로 표시되어 있죠. 외화로 표시된 외환국채를 발행을 하셨습니다. 이때 나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무형국가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나라가 있다고 인정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해요? 이것이 사업입니까? 사기입니까? 예. 이 나라가 세워지면 사업이요. 안 세워지면 사기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분명히 이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셨고, 그 자신감 속에서 각종 법률 행위와 경제 행위를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이 이어져서 이제 다섯 번째 장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이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유와 평등, 독립, 그리고 민권,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르신들이 종이에 써 내려가셨던 그 요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의 저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저작물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한, 그리고 집단적인, 그리고 희생, 몸을 갈아서 넣어서 만든 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은 대개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그 전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지식인들을 추동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 1908년, 그러니까 아까 그 어르신들이 무형국가 논의를 하기 직전 장면입니다.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외부 고문이면서도 어떻게 말하고 다녔냐면, 을사조약은 한국민을 위해 취해진 당연한 조치다. 한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무지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미국에서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전명훈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동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겠으므로 내가 신명을 내놓고 이 자를 처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명훈 의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908년 3월 23일 날 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 평양 출신인 32살짜리 이주 노동자가 그 스티븐스를 쏴 죽이고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샌 퀸틴 그 형무소라는 형무소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 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분의 그 의거가 최초의 의열투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908년에 평양 출신이시고요. 하와이로 이민 가셨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이주를 하셨는데 이 스티븐스가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죠. 그 재판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이 있습니다. 1급 살인은 변명할 수 없는 고의살인이라서 사형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2급 살인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살인하게 된 것을 말해서 사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샀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장윤환 의사를 사형당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변호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환상에 의한 살인, 2급 살인으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멀쩡한 분이거든요. 정신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insane delusion, patriotic insanity. 이 무슨 말이냐? 이분은 지금 망상에 사로잡혔다. 정신병 환자다. 왜 정신병 환자냐? 자기가 애국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애국자다. 그런데 국이 없어요. 국이. 애국이라는 건 어떤 대상을, 어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 사람이 바칠 애국의 대상이 없는데 혼자 애국을 했으니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변호의 내용은 우린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형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정에서 인정되지는 않는 거죠. 이런 절묘한 그 부분을 틈타서 아마 변호인이 굉장히 그 지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국적 정신병 환자로, 사실 이거는 병명이 아니라 무슨 상명 같아요. 상을 주는 이름 같아요. 예, Patriotic Insanity. 애국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그래서 25년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최초에. 그러나 이분이 너무 모범적인 분이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너무 성실한 노동자였다고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감형돼서 11년 만에 이제 추록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인생을 볼 때 행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조국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됐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고 결국 이제 유해가 94년에 봉환이 돼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돼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의 일생은 굉장히 어렵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을 환자라고 할까요? 예, 환자라고 해도 존경받을 만한 환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좀 전에 말씀 보여드린 전명훈 의사십니다. 두 분은 스티븐스를 죽이자고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각각 똑같은 마음을 먹고 스티븐스가 나오는 항구로 그날 아침에 가셨던 것이죠. 자,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와 저희 아들인데요.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장윤환 의사의 의거 장소인 페리 선착장입니다. 긴 거리가 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여기가 페리 선착장이 되겠고 제가 여러 고증을 통해서 어느 곳이 의거 장소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년 후에 장인환 의사의 의거 108년 후에 저와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의거 장면을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선한 역할을 해야 되겠고 우리 아들이 좀 악역을 맡아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신다면 좀 바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의 장면은 이랬습니다. 스티븐스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는데 불발이 되자 다급한 나머지 권총 자루로 스티븐스의 면상을 후려쳐서 차의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게 했다. 스티븐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이스트가를 건너 마켓 스트리트 쪽으로 뛰어가는 전명훈을 쫓아가기 시작했는데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스티븐스의 등 뒤에서 권총 3발이 발사되었다. 그 권총은 장인환이 쏜 것이었다. 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르신의 그런 이 의거가 그 샌프란시스코 지식인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고 무형국가 논의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어르신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지만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씨를 뿌리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칠게 몇 장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저작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1910년에 무형정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드디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저작이라는 것은 그 주인인 공동체가 무엇이 바람직하다, 어떤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바람직한 것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국가의 저작은 완성되었느냐? 우리한테 묻습니다.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집단적인 애를 쓰셨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70년 동안 서로 싸우는 두 개의 체제를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랬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예. 자유, 민주, 남북의 평화와 통합, 이것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채워놓을 페이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한테 왜 한꺼번에 못하셨어요? 이렇게 여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세대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분들 세대의 페이지, 챕터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쓸 페이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특정하자면 평화와 통합의 국가, 그 국가를 디자인하고 채워 넣는 일, 저작하는 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